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야당은 끝장 국감을 하겠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 총공세를 예고했는데 여당은 끝장 봐야 할 건 민주당의 방탄 국회라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정영 기자입니다. 22대 첫 국정감사 하루 전부터 여야의 신경전은 팽팽했습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습니다.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폭주를 끝내는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365 국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계획인데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 증인들의 동행 명령을 포함한 강제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지난 4일 부결된 김 여사 특검법을 조속히 재발의하고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설특검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기자회견을 열고 끝장 봐야 할 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생 현안은 외면한 채 국정감사마저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한다며 민주당의 부당한 공세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소모적인 무한 정쟁이 몇 달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쟁은 야당이 무한 반복하는 탄핵, 특검, 청문회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아울러 해소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의혹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겠다며 맞불 작전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의 김 여사 상설특검 추진에는 난사하듯 특검을 강행 시도하다가 안 되니 상설특검을 운운한다며 검토 대상도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가파른 대치 전선을 펼쳐온 만큼 이번 국감 기간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부딪힐 거란 관측이 적잖은데 당장 국감 첫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두고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22대 국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정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임위마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의혹을 향한 폭로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임위별로 예상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채택한 증인만 60명이 넘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명품 가방 수수와 공천 개입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김 여사와 최은순, 명모 씨 등 관련 증인 40명 정도를 채택했습니다. 국토교통위에서는 김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는데요. 아직 증인 채택안을 의결하지 않은 상임위가 있어서 관련 증인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국감 기조를 민생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는 국민의힘. 하지만 야당의 공사에 맞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쟁점으로 부각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시절 법인카드로 유용한 의혹을 들여다본다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법사위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의혹을 파헤치려고 관련 증인 채택에 힘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감장을 무대로 한 정치적 공세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일으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증인으로 채택했고, 여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순방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정 실태 점검의 계기가 돼야 할 국정감사가 본연의 기능을 잃고 기존에 되풀이하던 정쟁으로 얼룩지지는 않을지 시작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4곳의 군수, 구청장을 뽑는 11.6 재보궐선거,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 유세 도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이 탄핵 공방으로 번지면서 여야 간 가시돋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벌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이게 바로 대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가 민생을 위한 지역선거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언급하며 정쟁의 장으로 물들였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 대표의 탄핵 공세가 끝을 모르고 폭주 중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심판의 때가 온다며 11월 이 대표 1심 선고를 상기시켰습니다. 탄핵을 염두에 두는 듯한이 아니고 염두에 둔 그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1심 판결이 다가오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다급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야당 대표의 말을 왜곡 편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을 못하면 언제든 교체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일반론을 탄핵 구호로 둔갑시켰다며 오히려 한 대표가 탄핵을 원하는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여야 난타전 속에 야권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부산 금정구청장 야권 단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지 후보이다. 중앙정치에서 해온 정치적 야합을 부산에서도 하고 있다며 야권을 규탄했던 한 대표는 이틀째 부산 유세를 이어가며 방어전에 주력했습니다. 중앙의 정쟁을 끌어들일 선거가 아니고 금정을 위해서 누가 일할 수 있는지 누가 실천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선거입니다. 국민의힘이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니 재보선이라 불릴 만큼 소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탄핵 공방이 오갈 정도로 치열해지는 건 현재 여야 대표가 처한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당내 입지와 세력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한동훈 대표와 사법 리스크 파장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이재명 대표로선 작은 승리도 절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집단 유급 우려가 현실화하자 정부가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던진 동맹 휴학은 허가하지 않는다며 내년 1학기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제적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염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의 2학기 출석률은 2.8%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유급 기준을 학년 말까지로 미루며 복귀를 독려했지만 의대생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규모 유급 사태를 목전에 두고 교육부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단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던진 동맹 휴학은 여전히 허가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이미 제출한 휴학원은 동맹 휴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칙에 맞게 사유를 다시 증빙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또 약속한 시점인 내년 1학기에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 처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는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 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어떤 회유 체계도 움직이지 않았던 의대생들이 얼마나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도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올해 말이 지나야 집단 유급으로 치달을지 휴학으로 한 고비를 넘길지 알 수 있습니다. 8,000명 중에서 실제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현재 휴학을 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마무리돼서 정리된다면 결국은 학년도 말 정도 돼야지 이런 유급 제적에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휴학을 승인한 대학은 휴학생 규모 등을 고려한 내년도 교육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입생들에게 수강 신청, 분반 등의 우선권을 주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의대 학제를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의대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서 이 역시 벌써부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헌법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등 5개 의료계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내년에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고 미복귀 시 유급, 제적한다는 정부 방침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의지로 공부하고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업을 중단했는데 국가가 무슨 권리로 휴학 승인 여부에 개입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 등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첫 방문국인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은 지난 2011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3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도착 직후 6.25 전쟁 당시 필리핀 파병부대 전사자 110여 명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규모인 7,400여 명 병력을 파병한 혈맹으로 북한 문제 등에서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49년 아세안 최초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우리와 수교한 나라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준 고마운 친구입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외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을 강력 비판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 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앞으로도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응해 자체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능력을 통해 북핵 위협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은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포 만찬 간담회 참석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순방 이틀째 한 필리핀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교환식,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필리핀 방문을 통해 무역 투자 확대는 물론 대형 인프라 수주와 에너지, 방산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마닐라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북한은 오늘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했고 올해 1월에는 개헌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새로 만드는 영토 영해 영공 조항에 김 위원장이 올해 처음으로 언급한 남쪽 국경선과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또 이번 개헌으로 헌법에서 통일이나 동족, 민족과 같은 표현이 모두 빠지고 무력 흡수 통일 의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풍향을 고려할 때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낙하물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만지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는 지난 4일 이후 사흘 만으로 올해 들어 총 25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동선 일부가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비틀거리면서 차에 오른 문 씨는 400m 넘게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경찰은 조만간 문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서울 대표 번화가인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입니다. 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걷다가 초록색 캐스퍼 차량에 오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입니다. 앞차가 빠져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행인들과 부딪힐 듯 아슬아슬하게 골목을 지납니다.
문 씨의 캐스퍼 차량이 지났던 도로입니다. 차량 하나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곳인데 문 씨는 계속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50m가량 위태롭게 골목길을 빠져나가 대로변에 진입한 문 씨는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교차로 한복판에서 우왕좌왕하던 문 씨는 다시 방향을 틀어 달립니다. CCTV로 확인된 것만 해도 400m가 넘습니다. 이후 차선을 변경하려던 문 씨는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택시기사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문 씨가 몰았던 캐스퍼 차량은 지난 2021년 문 전 대통령이 인수한 차량으로 올해 4월 다혜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혜 씨의 차량은 한 차례 압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문 씨를 서울 용산경찰서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이미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음주 전과까지 재소환하며 일제히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에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끄집어냈습니다. 당시 음주 사고가 잇따르자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김장겸 의원은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 궤변이 많더라도 들을 건 들어야 한다. 검찰 수사에 참지 않겠다더니 드디어 행동을 개시했다고 비꼬았습니다. 당 공식 논평에선 이재명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라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어색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사실은 전매 특허인데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공식 입장 한번 내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않을까.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진행된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선 안 되는 일이라는 짧은 답변만 내놨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당의 입장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박 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긴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800m 쫓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네, 가서 보니까 2병은 마셨고 1병은 빠져있고.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신상이 공개된 박대성. 소주 4병을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었는데요. 압수수색에서 확인된 소주병은 2병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길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박대성. 사건 당일 기억이 전혀 없다던 박 씨는 기억이 난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박 씨는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범행 20분 전쯤 가족의 자살 2심 신고로 박 씨의 식당에 출동한 경찰은 별다른 의심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경찰이 떠난 지 10분도 되지 않아 주방에서 흉기를 직접 챙겨 10대 여성을 800m 뒤쫓고 살해했습니다. 뒷면 소리가 나길래 쫓아왔어요. 근데 남자가 오기에서 누르고 있더라고요. 이미 칼을 맞은 거. 박 씨는 만취의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진술에 거짓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주장과 달리 압수수색에서 확인된 빈병은 2병, 나머지 2병은 막에만 따져 있거나 그대로였습니다. 얘는 내건 것 같다고요.
이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그때 가서 보니까 2병은 마셨고 1병은 따졌고. 경찰은 프로파일링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박 씨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과 함께 계획 범죄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오세일입니다. 네, 주요 사건 사고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박대성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소주 4병을 마셔서 만취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거짓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박대성이 검거 당시에 이제 소주 4병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라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지금 경찰이 가게를 압수수색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압수수색 결과 이 4병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건 맞지만 네. 2병은 전부 마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2병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 정황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만취를 했다라고 이런 주치감경을 주장하고자 이런 조금 진술을 신빙할 수 없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취 여부가 이번 사건에서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처벌 수위에도 차이가 혹시 나게 되나요? 네, 이게 형법 10조에서는 이 심신 상실이라든지 미약에 대해서 벌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미약의 이 경우에는 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심신 상실 같은 경우 어떤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냐면 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그 능력 자체가 미약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과거에는 주치 감경이 이제 쟁점이 됐던 이유가 보통은 주치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심신 상실보다는 심신 미약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심신 미약의 경우가 인정이 되면 2018년 전까지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필요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감경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네.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하. 그렇다 보니까 주치 상태가 인정이 되고 심신미약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감경 여부는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게 이 살인죄에서 양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양형 기준 표에 보면 이 하단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감경 요소로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감경 요소라고 하더라도 이 술을 마셨을 때 자신의 뭐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떠한 공격적인 성향의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감경 요소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정황을 파악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주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감경 요소로도 포함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실관계가 조금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대성의 진술 또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검찰 송치 전의 모습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기억 아직도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피해자에게 아직도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유가족한테 사과하실 마음 없으세요?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할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에서 조금씩 기억이 난다로 바뀌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검찰 송치 당시에 기억이 나나요? 라고 했더니 기억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보도됐던 이 사실관계 진술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범행 당시에 이 직후에 조사를 받을 때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기억이 뭐 여러 가지 이제 CCTV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낯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체적인 부분이 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정말 CCTV라든지 이런 다른 증거에 의해서 이 형이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신이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자신에게 조금 유리한 부분의 진술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는 어떻게 볼 것인지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 신빙성을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박대성이 범행 전후로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했는데 이 접촉한 사람들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 만취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범행 전후 3시간 동안 이 반경 2km 내에서 이 박대성이 지금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5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박대성이 술에 취한 상태는 맞지만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검거될 당시에 시민 한 분이 신고를 하고 이 박대성을 힘으로 누르고 잡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시민의 이야기도 박대성이 본인을 발로 한 3번에서 5번 정도 찼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정확하게 찼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만취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도 만취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좀 중요한 사실관계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CCTV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걷는 모습도 만취 상태면 좀 비틀비틀할 텐데 그런 모습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CCTV상의 모습도 증거로도 충분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범행 전에 20분 전이었습니다. 경찰이 직접 이 박대성의 식당을 찾아가서 면담한 사실도 드러나는데 친형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 우려된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이 범행 전후에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박대성이 범행 20분 전에 경찰과 면담을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이유가 이제 주목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대성의 친형이 이 박대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박대성의 가게에 가서 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박대성과 이제 그 가게 인근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 박대성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박대성이 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극단적 선택의 징후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철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20분 있다가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를 일단은 그 전체적인 부분을 볼 때 있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박대성의 범행이 계획 범행이라고 볼 만한 정황들도 상당히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예,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계획 범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고, 네.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가 일단은 박대성이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서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흉기를 들고 다닌 것이 아니라 허리춤에 조금 숨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범행을 한 직후에 흉기를 또 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범행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계획적 범행이라고 한다면 이 처벌의 수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밝혀서 이 부분까지도 재판에 일단은 게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범행 뒤에 웃는 모습이 CCTV에 찍혀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사이코패스가 의심된다는 그런 지적도 나왔어요. 아무래도 검사를 하게 되겠죠?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범행 자체도 일면식도 없는 이 피해자에게 이런 공격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네. 좀 웃는 듯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코패스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아마 사이코패스 검사는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게 형을 선고할 때 이 전자발찌, 이 위치 추적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부착을 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재범의 위험성, 이런 부분이 가만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대성의 이 사건은 그러면 앞으로는 좀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쟁점이 될까요? 예, 일단은 이 피해 결과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네. 이 살인의 죄 중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 감경 요소라든지 가중 요소가 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양형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살인죄는 5가지로 유형을 나눕니다. 그래서 참작할 동기가 있는 참작 동기 살인, 그리고 보통 동기 살인, 그리고 비난 동기 살인, 그리고 중대 범죄가 이제 결합된 살인, 그리고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이 비난 동기 살인 같은 경우에 이 유형의 설명을 보면 이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려는 이 무차별적인 그런 살인의 발로로 한 명을 살해한 경우가 이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유형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비난 동기 살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조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럼 비난 동기 살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15년에서 20년이고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에서 16년,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년 또는 무기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중 사유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 범행 같은 경우가 가중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감경 사유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지한 반성이라든지 그 심신미약, 이런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요소가 있는지 사실관계가 결국에는 다퉈질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치킨집에서 일하던 지적장애 직원이 심각한 학대를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치킨집을 운영하던 형제가 가해자였더라고요. 어떤 사건인가요? 예, 이 사건은 이제 2022년 7월부터 2022년 11월 정도까지 이제 발생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강원에서 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형제가 이 종업원으로 이제 취직을 한 주방 보조 종업원으로 취직을 한 이 지적 장애가 있는 이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가해 행위를 했는데 네. 그 가해 행위를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제 26cm 길이의 이 스패너로 이 신체 부위를 이제 좀 가격을 해서 굉장히 조금 크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또 망치로도 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전치 6주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망을 갔다, 이 식당에서 도망을 갔다라는 이유로 이 피해자에 대해서 이 뜨거운 물을 이제 팔 쪽에다 붓거나 또 아니면 뜨거운 이런 그 용기 같은 것으로 지지는 그런 행위를 해서 또 네. 전치 3주에 2도 화상을 입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죄명으로 이 행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죄명이 다 이제 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죄명으로 일단은 재판에 이제 이루어졌고 네. 현재 이 형제 같은 경우에 한 명의 형제는 징역 4년 그리고 또 다른 형제는 징역 1년에 실형이 선고가 돼서 법정 구속이 된 상태고 이 당시에 이 형제들이 다른 종업원에 대해서도 이 피해자에 대해서 이러한 좀 상해를 입히는 그런 행위를 이제 교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 같은 경우에도 이 교사와 또 그리고 또 별도의 상해가 있는지는 아직 봐야겠지만 이 특수상해 혐의로 이 집행유예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보니까 지금 가해자들이 혐의만 지금 5개가 넘더라고요. 말씀하신 뭐 특수상해 뭐 이런 부분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특수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 특수가 붙는다는 것은 위험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상해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상해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네. 중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특수상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굉장히 위험한 물건으로 이제 가격을 해서 전치 몇 주 이상의 이런 부상을 입힌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도 전치 뭐 몇 주 이상의 화상을 입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특수상해가 붙은 것으로 보이고 이 특수상해 교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상해를 하도록 누군가를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업원이 아마 이 당시에 교사의 대상이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네. 이제 사기 공갈, 특수절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기 공갈 같은 경우에는 이 형제들이 이 종업원에 대해서 이 다음에 도망가면은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차용증을 작성을 하게 하고 날인을 하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그 부분 돈을 이제 받아야 된다면서 이 종업원의 어머니 집에 가서 70만 원 정도를 절취한 그런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절도가 붙은 것이고 이 네. 공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 6천만 원을 뭐 줘야 된다라고 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이 공갈을 통해서 받게 되면 공갈죄가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특수 강요 부분도 있었는데 강요 행위를 해서 어떤 없는 일을 하게 하는데 이 특수한 이런 위험한 물건이라든지 공동으로 이런 부분 강요를 했기 때문에 특수강요가 됐던 그런 사건이고 굉장히 죄명이 많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조금 중하게 처벌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네. 심각한 학대가 이루어진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지금 1심에서는 징역 4년 그리고 징역 1년 이렇게 선고받은 거거든요. 형량이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예, 아무래도 이 피해자가 피해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범행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이 선고 양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형법이 계속해서 이런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피해자가 얻은 이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보다 훨씬 이 가해자들이 받게 되는 이런 선고량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이게 특히나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사례가 더 이제 조금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우리 형법이 병과주의가 아니라 이게 가중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주의는 어떤 것이냐면 뭐 징역형 같은 경우에 이 동종의 형이 선고가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특수상해라든지 특수강요 이런 것들이 다 한 건 한 건의 행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의 죄가 붙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 건 한 건 만약에 처벌이 됐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 징역 6개월, 징역 6개월 뭐 이렇게 해서 다 쌓이면 징역 4년보다 높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죄가 있으면 이 가장 중한 죄에 곱하기 2분의 1까지만 가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 관련해서 병과주의로 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더 중하게 처벌이 될 텐데 네. 이게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이제 사건으로 재판이 되면 가장 중한 죄 하나에 곱하기 2분의 1까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법 감정과 다른 부분의 판단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과거부터도 병과주의를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현재 병과주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종이 아니라 징역이랑 벌금이 선고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병과를 할 수가
있지만 네. 이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병과주의라는 것이 원해지는 부분은 징역형의 경우에도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걸 다 병과를 하거든요. 이게 다 쌓아가지고 징역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양쪽에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검찰에서도 구형량보다 적게 나온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 최대한 법원에다가 이제 그 부분을 더 강조를 해서 조금 더 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또 이제 이 피고인들 측에서는 만약에 사실관계가 자신이 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최대한 입증을 해서 일부라도 무죄를 받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숙소를 이탈을 해서 잠적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부산에서 붙잡혔는데 숙박업소에 불법 취업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부산에서 붙잡혔고 이제 숙박업소에서 그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원래 25일까지 복귀를 하면은 이 부분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이제 기존의 가사관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25일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좀 검거가 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 강제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 관련 일단 출입국관리법에 이제 강제 퇴거에 대한 대상자 명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강제 퇴거가 되면은 그동안에 뭐 벌었던 자금이랄까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부분 관련해서 만약이라도 뭐 그런 금전에 대해서 몰수하는 규정이 있다거나 네. 한다면은 그 부분 몰수가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그 출입국관리법을 봤을 때는 그 부분 벌어들인 돈에 대한 몰수 규정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돈에 대해서는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강제 퇴거를 당하면 이 퇴거와 관련한 비용의 일부를 아마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비용 부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감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불법 취업에 이 브로커의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겠죠? 예, 이 브로커 같은 경우도 이게 이 출입국관리법 94조에 보면 이 어떠한 이 조건부로 들어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떠한 업무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자가 발급이 된 것인데 그 만약이라도 내가 이 업무 말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신고를 하고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알선을 하거나 이런 소개를 하는 그런 행위 자체도 처벌을 하는 규정이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서 아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시범사업 시작 당시부터 이 무단 이탈 우려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낮은 임금과 처우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계기로 좀 변화가 생긴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이번 이탈 이후로 이제 서울시라든지 노동부 이런 쪽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일단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숙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숙사가 이 통금이 있었다고 해요. 현실적인 네. 통금이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 가사관리사들이 조금 불편을 많이 이제 느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통금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지금 답변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네. 이 급여에 대해서도 이 금액적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금액적인 이야기보다 지금 현재는 이 격주로 지급한다든지 뭐 매주 지급하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월급제가 아니라 뭐 주급제라든지 격주 지급제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밤 10시 통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해요. 예, 이게 근로기준법에 보면 이 98조에서 이 기숙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숙사를 사용하는 이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침해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 침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법에 위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을 하겠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체류 기간도 7개월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 기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비자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예, 이렇게 비자가 지금 현재 이 취업 관련 비자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비자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7개월만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또 이런 이탈이 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지금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요 사건 사고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초 뿌리를 먹은 등산객이 호흡 곤란 증세를 일으켜 헬기로 긴급 구조됐습니다. 이 독초는 과거에 이른바 사약 재료로도 쓰였던 맹독성 약초였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강원 춘천시 동면에 있는 가리산에서 50대 남성 등산객이 맹독성 약초인 투구꽃 뿌리를 먹었다가 구조됐습니다. 마비와 호흡곤란, 시력 저하 증세를 보인 등산객은 항공대 헬기를 통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투구꽃 뿌리가 과거에 사약 재료로 쓰이기도 했던 맹독성 식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늘 위로 까만 연기가 치솟고 시뻘건 불길이 도로 위로 일렁입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원당동에 있는 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앞쪽에서 이렇게 불이 붙은 것 같아요. 본네트 앞쪽에. 그렇게 화재가 된 건데. 5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얀 SUV 한 대 뒤로 경찰차 2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SUV 왼쪽 앞부분 부품이 떨어져 나갔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부산 사직동에 있는 시장골목에서 SUV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난 뒤 운전자는 차량을 두고 달아났는데 경찰이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사고 차량 때문에 길이 막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주택창고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0대 여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창고 안에 있던 고추 건조기에서 합선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울산 남구 울산안 앞 부두에서 필리핀 국적의 40대 선원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30여 분 만에 A씨를 구조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A씨가 일행과 함께 부두를 걷다가 실수로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장 건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전북 진안군 마령면에 있는 농장 건물에서 30대 네팔 국적 노동자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씨는 목 주위에 상처가 난 상태로 근처에 흉기가 놓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제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서울 세계 불꽃 축제에 100만 인파가 몰리면서 구급 활동 수십 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에서 별도의 촬영 작업을 하던 이들이 불꽃 축제 관람객으로 오해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일대에서 열렸던 2024 서울 세계 불꽃 축제입니다.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한 번에 몰리며 소방 구급 활동도 60건 넘게 진행됐습니다. 5명은 두통과 복통을 호소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벼운 찰과상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50여 명은 현장에서 조치했습니다. 또 저녁 8시 5분쯤에는 불꽃을 쏘는 발사대에 불이 붙었는데 주변에 번지지 않고 진화돼 피해는 없었습니다. 바지선 거기에서 아마 불발탄이 하나 있었나 봐요. 싸고 나서 잔불꽃이 남으니까 그거 진화했다는. 소방당국은 여의도 한강공원과 이촌지구 일대에 인력 330여 명 등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며 다행히 큰 사건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강에서 별도의 촬영 작업을 하던 이들이 불꽃축제 관람객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불꽃축제가 시작하기 15분 전쯤 서울 행주대교 인근 한강에서 목선 보트를 몰던 현대 미술작가 신모 씨 등 4명이 구조됐습니다. 신 씨는 일행 3명이 탄 뗏목을 연결한 채 목선 보트를 몰고 있었는데 순환 구조대는 뗏목이 뒤집힐 위험이 크다고 보고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꽃축제 관람객으로 봤지만 신 씨 등은 개인 촬영 작업을 위해 나갔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포소방서 관계자는 구조 당시 촬영을 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현장의 소음 때문에 불꽃축제를 촬영하러 나왔다는 취지로 잘못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면허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이들에게 위법 사항이 없다고 보고 훈방 조치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지난해 7월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등 큰 사고를 내 몰수된 차량이 100여 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중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앞으로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유명 클럽 DJ 안모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에 가득 취한 채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지어 숨지게 했습니다. 1심은 안 씨가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벤츠 차량 몰수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오산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에 사상자 6명이 발생했는데 역시 차량을 압수당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아예 압수하거나 몰수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 상습 음주운전 사범 등을 대상으로 범행 도구인 차량 소유권까지 박탈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대책 시행 1년여 만인 지난달 말까지 차량 444대를 수사 단계에서 압수했고 이 가운데 101대는 몰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책 시행 초기 법원은 선례가 부족하다며 압수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는데 검찰이 교통과태료 등을 제출해 다시 영장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상해 사건으로 송치된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월 평균 335명에서 올해 상반기 월 평균 285명으로 15%가량 감소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차량 몰수를 포함해 강력한 처벌이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돌려막기 사기 의혹으로 대표가 해외로 도피한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 K의 피해자는 일반 투자자들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림을 판매해왔던 작가들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피해 규모가 3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에서 작업실을 운영하는 성희승 작가. 지난 2019년부터 갤러리 K를 통해 그림 70여 점을 판매했습니다. 작품 판매 대금은 매달 나눠받기로 했는데 지난해 가을 이후로는 드문드문 들어오더니 7월부터는 아예 지급이 끊겼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대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서 갤러리가 많이 힘든가 보다. 그래서 아직 제가 받아야 될 금액이 한 3억 가까이 되는. 갤러리 K는 작품이 팔리면 작가에게 수익의 20에서 30% 정도를 36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했습니다. 보통 작가와 5대5로 판매 수익을 나누고 한 번에 지급하는 것과는 달랐지만 꾸준히 작품을 구매해 계약을 맺었던 상황. 성 작가처럼 갤러리 K에서 그림을 판 뒤 대금을 다 받지 못한 작가들은 240여 명, 피해 금액은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작품을 활용한 상품, 굿즈 판매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갤러리 K는 작가들의 그림을 이용해 쿠션이나 시계 같은 상품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달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한다고 돼 있지만 작가들은 어떤 제품을 얼마나 팔았는지 통보받은 적도 계약대로 수익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작가들은 평판에 손상이 갈까 봐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이상한 갤러리에서 팔리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불명예스러운 그런 정말 약간 낙인 같은 게 씌워지면 안 되니까. 일부 작가들은 해외로 도주한 갤러리 K 대표 김모 씨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주택 매수자 상위 1,000명이 사들인 집이 4만 2천 채 6조 1천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유주택 가구를 따져봐도 상위 1%와 하위 10%의 자산 격차는 100배에 달해 양극화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자산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주택 구매자 상위 1,000명이 사들인 주택수는 모두 4만 1,721채로 1인 평균 42채, 매수 금액만 6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상위 100명을 추리면 한 명이 평균 138채씩 203억 3천만 원어치를 구매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 DSR 기준으로 하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로 해서는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죠. 물량을 막 조절하고 막 사들이고 이러면서 또 시장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어요. 집을 보유한 전체 가구 통계를 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유주택 가구 상위 1%는 4채 넘는 집을 보유했는데 자산 가액은 평균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위 10%와 비교하면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의 당첨 합격선은 꾸준히 올라 올해 하반기 평균 60.4점을 기록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10년인 자녀 2명의 4인 가구가 15년 넘게 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점수입니다. 이제 높아진 분양가에서도 수요자가 쏠리다 보니까 대기하던 청약 수요가 마음이 급해졌다. 특정 단지,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그러면서 청약 가점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집값이 오르며 주택 자산 격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40억 달러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를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4,199억 7천만 달러로 8월보다 40억 5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이 늘어난 데다 미국 달러와 약세로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늘어나면서 보유액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차등 수수료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의 매출에 따라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건데 외식 업체가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유명 도시락 업체가 배달 플랫폼 3사에 대해 별도의 판매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매출의 30%를 배달 플랫폼이 가져간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점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배달 플랫폼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 59%, 쿠팡이츠 24% 등으로 배달 3사의 점유율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1위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9.8%로 3%포인트 인상하자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에 배민을 고발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철저한 독과점 사업자로서 지금 가격과 수수료를 갖다가 임의로 결정하고 임의로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격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해와 왔습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배민 측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안을 놓고 협의체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달 매출액에 따라 입점 업체를 분류, 매출이 낮은 사업자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차등 수수료 방식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 외식 업체 측이 동의할지가 미지수입니다. 미국에서도 개인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를 반값 정도로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도했던 도시들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수수료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을 먼저 추천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이제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이번 국감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 차등 수수료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 외식업계의 호소에 배달앱 1위 기업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햄버거를 배달로 시키면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외식업계가 배달 수수료가 너무 올라 부담이라면서 배달앱 전용 이중 가격제를 운영 중이기 때문인데요.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를 살펴보니까 세트 메뉴 기준으로 맥도날드와 롯데리아는 18%, 버거킹은 15% 더 비쌌습니다. 이렇게 전용 가격이 나올 정도로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 7월 배달앱 3사와 입점업체 단체 4곳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논의를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9월 말에 배달의 민족을 독과점 기업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여론에 밀려 배달의 민족이 자체 상생안으로 차등 수수료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출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 기준 상위 업체에는 기존과 같은 9.8%를 적용하고 그 다음 구간부터는 6%, 그 다음은 5% 이렇게 순차적으로 낮추는 건데요. 영세 업체의 경우 최대 2%대까지 낮추는 방안도 논의 대상입니다.
업계 1위의 움직임에 다른 배달앱들도 유사한 형태의 상생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일 상생협의체 6차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엔 배달앱과 입점업체 목소리가 모두 담긴 구체적인 상생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마스와의 전쟁 1년을 맞는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가자 지구에 맹렬한 폭격을 이어가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또 총격 테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현지 시간 6일 영상입니다. 헤즈볼라 거점으로 지목된 레바논 남부의 건물과 자동차를 거침없이 타격합니다. 수도 베이루트를 향한 공습도 여전합니다. 지난 1년간 하마스 세력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고 판단한 이스라엘은 최근 레바논을 맹렬히 치고 있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도 로켓 여러 발을 쐈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북부 요격 시스템에 막혔고 주택 한 채를 파괴했지만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לפני שנה אנחנו ספגנו מכה איומה. וב-12 החודשים שעברו אנחנו משנים את המציאות מקצה אל קצה.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도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중부 지역에 있는 알 아크사 순교자 사원이 공습을 받아 21명이 숨졌고 부근의 학교도 폭탄을 맞아 4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에 대해서는 가자 지구나 레바논처럼 될 수 있다며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베르쉐바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총과 흉기로 무장한 괴한의 난동으로 19살 여성 경찰관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베두인족 마을 출신의 29살 이스라엘 국적자로 현장에서 사살됐는데 지난 2015년 이 지역에서 총격을 벌인 테러범의 친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אני קורא לראש הממשלה להעביר עוד היום את החוק שהצענו לגירוש משפחות מחבלים. אנחנו רואים בסיפור הזה. 이스라엘은 하마스 기습 1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하이파를 공습해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헤즈볼라는 하이파 남쪽에 있는 군사기지를 겨냥해 파디-1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2발이 하이파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일부 건물이 폭격으로 무너지고 주민 10여 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도 가자 지구와 레바논에서는 폭격과 총성을 피해 집을 떠나는 피난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아남긴 했지만 정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레에 세간살이를 빼곡히 싣고 마을을 빠져나가는 가족들. 아이까지 힘겹게 짐을 지고 떠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모두 떠나라고 경고한 뒤 집을 나선 겁니다. 폭격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서 피라는 어느덧 일상이 됐습니다. من 7 أكتوبر ليومنا هذا 12 مرة. هاي المرة ال 12 أنا بطلع فيها أنا وأولادي 8 أنفار بنتشنطط زي هيك بنترمى بالشوارع ما عارفين وين بدنا نروح. لوقت ايش؟ فيش بنية تحتية، فيش نار، في مجاعة، في قتل، احنا مع السلام، احنا بنقول للعالم انظروا إلنا بالرحمة. 이스라엘과 지상전이 시작된 레바논에서도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튀르키예에 도착한 사람들은 비로소 안도합니다. Tripoli tarafından gittik. Bir hafta beklettik. Gemi geldi. Sonra burası çok şükür.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피란길에 오른 사람들은 약 2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살아남기는 했지만 전쟁의 상흔은 이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We have also worked with WHO in providing trauma kits for people that are either injured or have gone through a lot of psychological pressure, especially children. 전 세계가 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총성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은 피란의 삶도 속절없이 이어질 뿐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 군의 에스마일 가니 사령관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당국자들로부터 가니 사령관의 행방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혁명수비대도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성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가니 사령관이 최근 베이루트를 방문했으며 헤즈볼라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는 하심 사피에딘을 겨냥한 지난 3일 폭격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현지 시간 6일 중단했던 일부 항공편의 운항을 재개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이란 민간 항공기구 등을 인용해 순조롭고 안전한 비행 조건이 보장된 뒤 모든 제한이 해제됐다며 모든 항공사의 항공편 운항이 허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날 이란 당국은 6일 밤부터 7일 오전까지 9시간 동안 일부 공항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 1일까지 26일 동안 모두 802곳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이른바 끝장 국감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를 끝장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정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임위마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의혹을 향한 폭로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임위별로 예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채택한 증인만 60명이 넘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명품 가방 수수와 공천 개입 등을 규명하기 위해 김 여사와 최은순, 명태균 씨 등 관련 증인 40명 정도를 채택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김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교육위원회에선 김 여사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는데요. 아직 증인 채택안을 의결하지 않은 상임위가 있어서 관련 증인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국감 기조를 민생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는 국민의힘. 하지만 야당의 공세에 맞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쟁점으로 부각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을 들여다본다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요. 법사위에선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의혹을 파헤치려 관련 증인 채택에 힘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감장을 무대로 한 정치적 공세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일으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증인으로 채택됐고, 여당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순방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정 실태 점검 계기가 돼야 할 국정감사가 본연의 기능을 잃고 기존에 되풀이하던 정쟁으로 얼룩지지는 않을지 시작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첫 회동에서 단결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종로구 중식당에서 진행된 만찬 회동에서 민주당이 11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도 있다 보니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청난 공격을 해올 것이라며 단결하고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이 김건희 여사 의혹 때문에 걱정된다고 하자 한 대표는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고 야당 공세가 계속될 텐데 그래도 상황을 잘 보며 대응을 잘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번 국감이 중요하다며 겸허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국감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두 당의 단일 후보로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과 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단일화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당은 토론회와 부산 금정구 주민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야합이라며 유권자를 무시하고 지역의 미래를 내팽개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단일화는 정치 노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까지 들고 나왔다며 이번 단일화 역시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셀프 방탄의 연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동선 일부가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차에 오른 문 씨는 400m 넘게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경찰은 조만간 문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대표 번화가인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입니다. 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걷다가 초록색 캐스퍼 차량에 오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입니다. 앞차가 빠져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행인들과 부딪힐 듯 아슬아슬하게 골목을 지납니다. 문 씨의 캐스퍼 차량이 지났던 도로입니다. 차량 하나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곳인데 문 씨는 계속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50m가량 위태롭게 골목길을 빠져나가 대로변에 진입한 문 씨는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교차로 한복판에서 우왕좌왕하던 문 씨는 다시 방향을 틀어 달립니다. CCTV로 확인된 것만 해도 400m가 넘습니다. 이후 차선을 변경하려던 문 씨는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택시기사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문 씨가 몰았던 캐스퍼 차량은 지난 2021년 문 전 대통령이 인수한 차량으로 올해 4월 다혜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혜 씨의 차량은 한 차례 압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문 씨를 서울 용산경찰서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민주당이 어색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이니 민주당은 음주운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아버지가 받는 숱한 의혹에 참지 않겠다던 문 씨가 기어코 보인 모습이 음주 범죄냐며 문 전 대통령이 과거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했던 만큼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장겸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청와대에서 같이 살던 분이 얘기했다며 아무리 아버지 말씀에 궤변이 많더라도 들을 건 들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그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다혜 씨 음주운전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이어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다면서 이 정도로 말하면 될 것 같다고 추가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집단 유급 우려가 현실화하자 정부가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던진 동맹 휴학은 허가하지 않는다며 내년 1학기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제적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의 2학기 출석률은 2.8%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유급 기준을 학년 말까지로 미루며 복귀를 독려했지만 의대생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규모 유급 사태를 목전에 두고 교육부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단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던진 동맹 휴학은 여전히 허가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이미 제출한 휴학원은 동맹 휴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칙에 맞게 사유를 다시 증빙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또 약속한 시점인 내년 1학기에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 처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는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 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어떤 회유 체계도 움직이지 않았던 의대생들이 얼마나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도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올해 말이 지나야 집단 유급으로 치달을지 휴학으로 한 고비를 넘길지 알 수 있습니다. 8,000명 중에서 실제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현재 휴학을 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마무리돼서 정리된다면 결국은 학년도 말 정도 돼야지 이런 유급 제적에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휴학을 승인한 대학은 휴학생 규모 등을 고려한 내년도 교육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입생들에게 수강 신청, 분반 등의 우선권을 주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의대 학제를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의대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서 이 역시 벌써부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 가운데 보수 단일 후보인 조전혁 후보만 TV토론회에 초청된 것에 반발해 진보 단일 후보인 정근식 후보가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어제 오후 서울시 선관위 주최로 KBS에서 진행된 조 후보 단독 대담에 반발해 이후 진행되는 초청 외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주간 대담에 초청되려면 언론기관이 시행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공동 공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현 회원 A씨 등 4명에 대해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1시 반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도져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새벽 시간 출퇴근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업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포항 MBC 사장에게 회사가 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오정우 전 포항 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승호 전 MBC 사장은 2017년 12월 취임한 뒤 장기 방송 파행 사태에 따른 책임과 경영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16개 지방 MBC 사장을 자녀 임기에 상관없이 모두 해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3년 임기로 취임했던 오 전 사장도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해임됐습니다. 이에 오 전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자녀 임기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어진 1심과 2심은 파업 책임을 오 전 사장에게 물을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민을 확대한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확대해야 할까요?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저숙련 제조업과 농촌 일자리에 투입되는데 급변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려면 이민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범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리사 이탈 등 문제도 나오지만 시는 인구 변화를 고려할 때 돌봄대라는 정해진 미래라며 가사관리사의 간병인과 요양보호사까지 외국인 돌봄 인력을 더 수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외국인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긴급한 과제이자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안이라고. 오세훈 시장은 미래 경쟁력을 위한 고학력 전문직 유치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앞서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 1,000명 유치를 목표로 학업과 취업, 정주 종합 대책을 낸 데 이어 이렇게 유치한 인재들이 각 지역과 산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비자와 이민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시적, 임시적 취업이나 거주 목적의 이민이 아닌 안정적으로 정주하면서 국익에 기여하는 영주 제도로의 전환도 모색돼야 합니다. 시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아시아의 첨단 기술 인재 허브를 목표로 독일의 블루카드를 본뜬 K 블루카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국을 주요 산업 권역별로 나누고
지역별로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허용하면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면서 지역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런 혁신센터를 보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한 18개가 돼 있거든요. 미국은 그 큰 나라에 혁신 클러스터가 6개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외국 인력 유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내국인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 개선과 함께 한국어와 다문화 교육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단계적 개방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정보 사이트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경기도 내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30만 건에 이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온 경기 부동산 포털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에 특화한 민간 포털과는 달리 클릭 한 번으로 토지 정보는 물론 건물 정보, 토지 이용 계획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깡통 전세 코너도 눈길을 끕니다. 평일에 따로 시간을 내 발품을 팔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겐 더욱 유용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방문하더라도 또 이렇게 시간도 안 맞고 직접 또 발품 보러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근데 이런 사이트나 통해서 하게 되면 많이 도움이 많이 돼요. 올해 사이트 이용 건수는 9월 말 기준 8천만 건 정도로 하루 평균 30만 건이나 됩니다. 지난해 전체 이용 건수는 1억 건 이상입니다. 만족도도 높습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200여 명 가운데 86.9%가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는 부동산 종합정보가 20.7%로 가장 많았고 토지 이용 계획과 항공사진, 부동산 가격 정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그 정보 조회수가 일평균 30만 건에 이를 정도로 경기도민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있는 경기도 대표 플랫폼입니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 개선을 통해 도민이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영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20년 대선 불복 사건을 소환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덕성을 겨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펜실베이니아에 이어 러스트벨트 경합주 위스콘신을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경제 실정을 공격했습니다. But with her in office, inflation will soar, the economy will crash, your borders will be permanently erased, your towns will be ravaged, and our country will never ever be able to recover from this disaster. 위스콘신과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의 승리가 절실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중산층의 세금도 7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허리케인 민심 수습에 주력했던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2020년 대선 불복 사건을 소환했습니다. 폭탄이라는 제목의 짧은 새 선거 광고 영상에서 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과 함께 지옥처럼 싸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X에 글을 올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전 선거에서 패하고도 무장한 군중을 의사당으로 보냈다며 두 번째 임기를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빙 경쟁 속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덕성과 대선 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 가능성으로 자신에게 불리해진 중동 사태에 대해 가자지구 휴전 압박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2차 TV 토론을 거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발언을 검증하겠다는 팩트체크를 문제 삼아 CBS 60분에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휴전을 위한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 방영에 앞서 공개된 영상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유거브가 지난 1일까지 1,6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가 트럼프의 건강과 나이가 대통령직 수행을 상당히 제약할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 직후 고령 논란으로 후보직을 사퇴했던 당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7%가 트럼프의 고령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답했던 것에 비해 크게 올라간 수치입니다. 허리케인 헐린으로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미국 플로리다주를 향해서 또 다른 허리케인이 북상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멕시코만에서 열대성 폭풍에서 허리케인으로 발달한 밀턴은 시속 130km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채 플로리다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밀턴이 최소한 3등급까지 세력을 키운 뒤 현재 시각으로 수요일쯤 플로리다 템파베이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플로리다 중부를 관통해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허리케인 헐린이 강타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부에 군 병력 500명의 추가 투입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헐린 피해 지역에서 복구를 지원하는 군 병력은 1,500명으로 늘었습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쓰레기 풍선으로 수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풍향을 고려할 게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제기는 지난 4일 이후 사흘 만으로 올해 들어 총 25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병학교를 찾아 실사격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초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포병학교를 찾은 건데요. 내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인들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찾은 곳은 오진우 포병 종합군관학교로 지난달 초에 이어 한 달 만에 두 번째 방문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실탄 사격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며 지난달 시찰 당시 졸업생 실탄 사격을 보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 시대에서 포사격 진행 계획과 가상 전투 정황에 따르는 군관학교 교장의 결심 보고를 청취하시고 사격 훈련을 보셨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진 속 김 위원장 뒤로 보이는 포는 152mm 국산포로 추정했습니다. 국산포는 곡사포의 지상 견인형 무기로 서해 NLL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의 일종입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영토와 영해, 영공 조항을 헌법에 신설하려는 움직임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포사격 부대가 주로 우리의 서해 최북단 지역 인근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군력은 절대적으로 열세기 때문에 아마 저런 형태, 포를 이용해서 NLL을 쏜다든지 아니면 GPS 교란한다든지 회색지대 도발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어쨌든 자기들이 그어놓은 해상 국경선을 강조하려는 모종 행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예고하면서 영토 침범은 전쟁 도발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북한이 영토 조항을 헌법에 신설하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한 침범 논란과 이로 인한 군사적 긴장도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북한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나토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며 자주적 주권 국가들 사이의 합법적인 협력 강화를 중상 모독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이를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10년 전 완공된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될 거라는 보도가 잇따랐죠. 추측이 빗나갔을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이 현판까지 철거한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보도합니다. 중국 당국이 22억 위안을 투입해 건설한 신압록강 대교입니다. 지난 2014년에 완공됐는데 10년째 개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중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개통 행사가 열릴 거라는 국내외 보도가 잇따랐지만 보시는 것처럼 빗나갔습니다. 최근 북중 이상 기류 속에 개통은커녕 현판마저 철거한 모습이 YTN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사장교 기둥 꼭대기에 한자로 중조 압록강 대교란 7글자가 걸려 있었는데 얼마 전 떼버린 겁니다. 那你注意到没有这个？字儿给取掉了。哦，什么时候去掉？有1个月差不多。1个月。10天，也就是20来天这个样子。 현지인들은 오는 12월 1일을 개통 날짜로 꼽았지만 이마저도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2月1号，不知道是真假的，但是有那个通告的呢。去年、前年都说，5月6号，几月几号，是那个中央还来人，要剪彩，但是也没来。 수교 75주년 당일인 어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의례적인 축전을 교환했을 뿐입니다. 올해 역대 두 번째로 지정된 북중 우호의회 폐막식마저 감감무소식입니다.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개막식엔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관례상 베이징에서 열릴 폐막식엔 상대역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답방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선 오늘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도 잡혀 있습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와도 겹칩니다. 10월 중순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직은 굳게 닫혀 있는 신압록강 대교 앞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LG가 KT를 꺾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선발 임찬규가 포스트 시즌 첫 선발승을 거둔 반면 KT는 무려 4개의 실책을 범하며 자멸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경기 초반 2점을 먼저 내주고 끌려가던 LG는 3회 말 빠른 발을 앞세워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혜민과 문성주가 연속 안타에 이어 기습적인 더블 스틸로 KT 배터리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신민재의 좌전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며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KT는 수비가 무너지며 자멸했습니다. 4회에는 1루수 실책으로 오지환을 2루까지 내보낸 뒤 역전을 허용했고 6회에는 원아웃 만루에서 신민재의 단타성 타구를 좌익수 김민혁이 뒤로 빠뜨리며 주자 3명이 모두 홈을 밟아 점수차가 5점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운드에서는 LG 선발 임창규의 호투가 빛났습니다. 임창규는 6회 원아웃까지 삼진 4개를 잡아내며 KT 타선에 2점만 허용하는 호투로 포스트 시즌에서 개인 첫 선발승을 거뒀습니다. 제가 가을에 많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팬분들도 가을에 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셔서 좀 개인적인 가을 커리어를 좀 쌓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선발로서 또 어떤 자기 역할을 해주면서 앞으로 시리즈에서도 장기의 역할을 기대하는 어떤 투구를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실 2연전에서 1승 1패로 균형을 이룬 두 팀은 하루를 쉬고 KT 홈인 수원에서 승부의 분수령이 될 3차전에 나섭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인천 갈산동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던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포터트럭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운전자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경인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램프 구간으로 거꾸로 들어오던 모닝 차량이 서울 방면 차로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대 모닝 차량 운전자 A씨는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사냥을 하던 엽사 일행이 동료를 야행성 동물로 오인해 사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 연천군 연천읍에서 40대 남성 A씨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에 대해 부검을 신청하고 동료 엽사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인천시가 옹진군 섬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드론 생활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덕적도와 소야도 등 10곳의 배달점을 만들어 무료로 운영합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옹진군 소야도 선착장에 마련된 드론 배송 센터. 섬 주민이 앱을 통해 주문한 오리 훈제고기를 포장해 드론에 싣습니다. 이어 배송 드론이 푸른 바다와 숲을 거쳐 5분여 만에 목표 지점인 소야 1위 경로당에 도착합니다. 물건을 배달점에 떨어뜨리자 주문자가 와서 챙겨갑니다. 물건을 다 사온다 그래도 와서 보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 하다 말고 그냥 차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확실히 편하긴 하죠. 인천시가 이처럼 섬 주민의 생활 필수품 구매를 돕는 드론 배송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옹진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생활용품 250여 종을 대상으로 한 번에 최대 3kg까지 가능합니다. 품목 수하고 그다음에 그 무게를 좀 더 늘리는 작업과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좀 편리한 지역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조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달점을 덕적도와 구롭도 등 10곳에 만들어놨는데 내년에는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3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배송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3, 4년 후에는 전국 섬들을 다 연결하는 어떤 해상 드론 교통망이 구축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의 섬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온라인 암표 거래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공연은 가수 싸이의 흠뻑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흠뻑쇼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흠뻑쇼 다음으로는 나훈아 2024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가 4건, 윤하 20주년 콘서트 20과 더보이즈 세컨드 월드투어 제너레이션 등이 각 3건으로 많았습니다. 게시판에 접수된 암표 신고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3,400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암표가 발견돼 유효 조치로 이어진 신고는 34개 공연에서 6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사 과정에서 드러난 오작동으로 인해 발사 중단과 함께 미국 항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 팔컨 9이 오는 7일 다시 발사될 예정입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는 현지 시간 6일 내일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인 헤라 임무에 한해 팔컨 9 로켓의 재비행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 승인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팔컨 9의 2단부 오작동과 관련해 연방항공청이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로켓 발사를 당분간 중단시킨다고 밝힌 지 엿새 만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김 할머니가 그제 오후 경기 안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향년 95세 일기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14살에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공장으로 강제 동원됐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비는 낮 동안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지금 하늘만 흐린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한때 일부 중서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남부지방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적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며 최고 3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중부지방부터 하늘이 차차 개겠고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2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20도, 대구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내륙은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풍이 부는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내일과 모레 사이 오락가락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